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의사소통 장애 상담 마지막 주차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학습하실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음성장애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인의 음성장애 대표적인 질환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자, 후두암을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성인의 음성장애 종류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음성 평가와 이와 관련된 음성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음성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상담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음성 평가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음성 변수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에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언어치료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음성 변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음성 치료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시간은 어떤 음성장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상담에 필요한 수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체호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체호흡법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말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식도 발성이라든지 자, 우리가 발성기관인 후두가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발성 기법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이 실은 이 미국에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안한 그런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리나라 좀 실정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음성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성 특성을 사정하는데 평가하는데 어세스먼트라는 표현이 우리가 한글어로 번안하면 사정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음성 프로토콜이라는 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변환된 프로토콜은 실제로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언어치료사는 정상 대 비정상 음성 특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러한 도구나 프로토콜과 유사한 도구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평가 프로토콜은요, 음성의 5개 변수인 음도나 강도, 음질, 호흡 특성, 그리고 속도나 리듬에 대한 평가 시 이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음성 특성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는 도구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음도나 강도, 음질이나 호흡 특성, 속도나 리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가 학급이나 아니면 클리닉에서 음성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더 빨리 찾아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치료사의 평가와 중재 서비스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잘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음성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토콜과 관련된 5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상자들에게 상담 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음성 용어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음도입니다. 자, 음도란 여러분들 음의 높낮이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거는 음이 높은 거고요. 네, 이런 거는 음이 낮은 거죠. 자, 이러한 음도, 음의 높낮이가 있고요. 자, 이런 높고 낮음과 또 다르게 단음도나 이중음도, 음도 일탈이라는 용어가 또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단음도라는 것은 monotonous pitch라고 해서요, 음도 변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치 로봇처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모노토너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런 단음도를 볼 수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 음성장애 전공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마비말장애나
치매, 상킴장애 쪽이 사실 전공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재활외과에서 마비말장애 환자들을 접하다 보니까요. 이런 음도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그 파킨슨氏병 환자들이 대표적인 단음도 환자들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중음도가 있습니다. 자, 이중음도라는 건 동시에 두 개의 음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동시에 두 개의 음성이 산출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 성대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후두는 성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양측이잖아요. 보컬 폴스라고 복수형을 쓰는 이유가 좌측과 우측의 각각의 이 갑상피혈근이라는 성대 근육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성대가 열리고 닫힘을 반복하는 걸 우리가 발성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부딪히는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좌측은 1초에 100번 움직이는데 우측은 1초에 200번 움직인다면 부딪히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 이 성대가 한번 열리고 닫히는 게 우리가 이런 주파수의 어떤 음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서로 불균등하게 비대칭적으로 부딪힌다면 이중음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원인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속도가 다르든지 아니면 한쪽에 어떤 덩어리 같은 게 붙어서 무게가 변화되면 당연히 진동 속도가 저하돼서 한쪽만 저하되면 또 이중음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도 일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단음도나 이중음도에 비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도 수준에서의 문제는 음도 일탈이 될 것입니다. 자, 음성에서 나타나는 간헐적이고 갑작스러운 음도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떨 때 음도 일탈을 많이 경험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실 때 본인의 그 부를 수 있는 발성력보다 더 어려운 노래들을 부르실 때 음도 일탈들이 많이 생기시죠. 네. 또한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음도 일탈 한 번씩 경험을 하셨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 성대가 급성장하면서 사춘기 한 6개월 동안의 성대는 급성장하거든요. 후반기에요. 그때 우리가 음도 일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강도라는 것도 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강도는 음이 자꾸 이게 뒤로 넘어가네요. 자, 다시 제가 이걸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음의 색입니다. 강도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음의 세기를 우리가 설명하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남용의 여부를 본다는 겁니다. 자, 음이 센다는 게 일회적으로 한번 음이 세다고 해서 강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음성이 지속적으로 남용될 경우에 우리가 강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자,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강도 일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정상적인 음성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용어로는 우리가 음질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음질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바람 새는 소리. 이것을 브레시니스라고 하는데요. 브레시 보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성대가 꽉 닫히지 않고 이러한 성문에 틈이 발생해서 생기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문의 틈은 왜 발생할까요? 결국 틈이 발생하는 건 꽉 닫히지 않아서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 성대가 마비가 돼서 편측 성대 마비로 인해서 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성대 결절이나 폴립처럼 어떤 덩어리가 발생이 돼서요. 그로 인해 성대가 꽉 닫히지 못해서 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쉰 목소리라고 해서 홀스니스가 되겠네요. 홀스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와는 비슷한 할스니스라고 하는 거친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음성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성대의
어떤 구조, 덩어리가 생겨서 성대의 속도가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퍼트베이션이라고 하는 변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아주 일관적으로 성대가 잘 부딪혀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부딪힐 때 이러한 저희 귀에는 이러한 거친 소리나 쉰 목소리로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비성이나 과다비성, 이런 것들은 공명적인 차원에서의 음질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듣기에 얼마큼 편하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적인 특성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도 우리가 중요한 음성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도 산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도나 리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좀 영어권이랑 다르게요. 이 책은 원래 사실은 원서가 미국 책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리듬이 굉장히 그 목소리 전달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라임 같은 것들이요. 자,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억양 같은 게 좀 많이 없죠. 자, 말하는 속도는요, 말과 음성의 기타 변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치료사는 말 속도의 영향을 판단해서요, 화자의 전반적인 말 속도를 주목하고 또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를 이용한 음성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가는 크게 주관적인 평가가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써드리겠습니다. 주관적인 평가가 있고요, 객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자, 주관적인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 뭘로 나뉘나요? 자,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평가하는 이러한 평가들을 자가보고식 평가라고 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VHI, 보이스 핸디캡 인덱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자가보고식 평가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청지각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청지각적 평가는 우리가 검사자가 대상자의 목소리를 듣고 평가하는 것이죠.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GR바스, 구라바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러한 평가들이 대표적인 청지각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즉, 자가보호식 평가는 말하는 사람 자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청지각적 평가는 이 청자가 화자의 목소리를 듣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그래서 주관적 평가라고 합니다. 자, 객관적 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객관적 평가는 저희가 음성장애에서 객관적이라는 거는 인스트루멘탈 타,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한다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구적인 평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생리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생리학적 검사란 근육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음성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뭐 성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후드, 스트로보, 스코프가 있죠. 네,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성대가 정말 열려서 이제 뭐 틈이 생겼는지 움직임이 어떤지 마비가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검사가 있나요? 예, 음향학적 검사가 있죠.
네, 음향학적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음향학적 평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CSL이라고 하는 우리가 툴이 있죠. 도구가 있죠. 네. 자,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비선 검사가 있죠. 또 비선 검사. 자, 이런 것들은 나소메터라고 해서요. 네, 나소메터라고 그래서 비선 검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자, 네, 일단 한 이 정도가 제가 떠오르네요. 4번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건 음성장애 시간에 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써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로 좀 공부를 하셔야, 그리고 어떠한 검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일단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사실 우리가 이런 평가들을 잘 상담을 또 진행하고 잘 또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객관적 평가, 기계를 사용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기 장치를 이용한 음성 평가는요, 임상 의료 현장에서 점차 더 많이 이용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비싼 썼거든요. CSL 같은 툴은요. 지금은 뭐 프랏이라든지 이런 공짜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 없이도 임상 현장에서 편하게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뭐 성능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장비를 덜 갖춘 클리닉과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랏 같은 온라인 음향 평가를 이용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컴퓨터 기계를 이용한 장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진단 과정이나 치료 과정에서 임상 효과를 문서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날 산출했던 음도나 강도나 음질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음성 평가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음성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영상을 좀 설명하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음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주로 음성 치료는 성대 결절이나 성대 풀립, 근긴장성 발성장애 등에 사용됩니다. 음성 치료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데 가장 필요한 자세, 호흡, 발성 등에 대해서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이며, 실제로 치료는 주 1회 1대1로 레슨 받듯이 진행이 되며 2달 정도 치료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요. 광고처럼 끝났지만 음성장애라는 게 결국 어떻습니까? 치료라는 게 치료가 결국은요, 어떤 재활 개념이고요, 교육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발성 습관을 캐치하거나 음성에 악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이런 치료법의 어떤 중요한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의사는요, 음성기제 의학적 상태를 진단하게 되고요, 언어치료사는 기능적 음성평가로 치료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의사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음성치료라는 게, 음성치료사가 사실은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음성치료는 상황에 따라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 복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언어치료사가 행동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중재나 혹은 간접 중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언어치료사들은 수술 전후에 환자들을 접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성 위생 프로그램, 즉 간접 중재라는 게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음성을 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요, 예방 차원에서 접근한다라는 게 간접 중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을 보호하고 음성을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가능한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되겠고요. 뭐 음성 변수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로 교육에 가깝습니다.
교육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지는 않고요. 음성 위생 프로그램은 결국은 음성 위생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 중재에 들어가고요. 자, 뭐 특별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무언가 처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보면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음성 산출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후두의 기능이나 결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자, 건강한 음성과 장애가 있는 음성 녹취를 한 샘플을 들려줘서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고 또 올바른 음성을 산출하는 방법을 학습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 남용을 하는 행동이나 음성 외상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남용에서부터 특성의 학생에게만 나타나는 남용의 행동의 순서를 알려주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신의 목표를 또 만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자,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성 남용에 대한 대안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담 시에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친구한테 소리치는 이런 것들은 음성의 남용이죠. 자, 남용은 지나치게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다가가서 조용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막 지나치게 크게 소리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목소리를 좀 적게 낼 수 있도록 다가가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자, 응원하느라고 이제 목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면 되겠죠. 뭐 손뼉을 친다든지 응원 도구를 흔든다든지. 자, 이런 것들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헛기침이나 목청 가다드는 사람 되게 많은데요. 이게 목에 악영향을 주는 안 좋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물을 자주 마셔서 목을 건조하니까 좀 가다듬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촉촉하게 성대 점막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소리 변조. 네, 낮거나 굵어진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좀 변조한 사람들은요, 숨을 들이킨 다음에 천천히 내쉬면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장애 시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을 배울 텐데요. 그런 거 보시면 하품 한숨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결국은 과도한 성대 내전을 내외전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천천히 내쉬면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한테 소리치는 사람들은 휘파람을 분다든지 흡착음, 클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요. 네, 이런 방법을 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상담 수업에 좀 더 적합한 내용들이 되겠네요. 자, 이런 대안적인 행동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접 치료란 뭐냐면요. 자, 여러 가지 음성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치료사가 자신이 주로 쓰는 방법들을 잘 정리해서 대상자를 진단해서요, 대상자가 가능한 방법으로 또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 사람들이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음성 치료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인지나 이제 다른 부분에 어떤 저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지 부분들이 좀 정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상담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치료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음성과 음성장애의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음성치료법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미국에서는 언어치료사가 약 7종류 음성치료법을 흔히 이용한다라고 하네요. 자, 음성치료의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음성치료의 목표는 음성 산출에 대해서 교육하고요. 결국 음성의 외상, 음성이 성대가 붓거나 성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행동들을 원인 행동을 확인해서요. 이러한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것이 음성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결국은 문제 행동을 확인해서요. 문제를 확인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어떤 일종의 어떤 형태냐? 교육 방법이죠. 자, 이게 바로 음성 치료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성의 변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음도와 강도, 성대 내전, 후두, 목, 입 부위에 가해지는 근육 긴장 상태나 호흡 깊이와 방법 등을 촉진하는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상된 음성 수정이나 습관화 이런 것들 음성 치료의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호흡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호흡법이라고 하면 이 책에서는 대체호흡법이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실제 내용들은 보시면 이런 전자후두라든지요, 네, 풀어벅스라든지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목소리 산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좀 간략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호흡법이란 이 책에서 정의하기를 기도의 경로 변경으로 음성 변화와 음성의 완전 소실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수술이에게 바뀐 호흡법을 사용한 환자들한테 특히 사회적 복귀를 위한 음성 산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러한 방법들, 식도 발성이라든지요, 이러한 방법들을 대체호흡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용이 되느냐? 기관절개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관절개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호흡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관절개관이라는 걸 삽입하게 됩니다. 자, 아마 이게 재활의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렇게 기관절개관을 삽입해서요. 네, 이거는 지금 가압대가 있는 형식의 기관절개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삽입해서 네, 호흡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물론 이제 가압대가 없는 기관절개관 같은 경우는 음성 산출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기관절개관 삽입하면 음성 산출이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성대 밑에 기관절개관 삽입해서 이쪽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대에 바람이 들어가야 우리가 소스 필터 이론에 따라서 성대가 호흡이 에너지원이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성대가 떨려서 나는 게 발성인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 산출법은 엄지손가락으로 기공을 막으면 후두를 통과해서 네, 여기를 막아주면요, 옷을 막아주면 소리가 후두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성대를 거쳐서 음성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관절개 환자의 음성 산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절개 튜브라는 관을 삽입합니다. 목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요. 이런 기관절개 튜브라는 관을 삽입해서 이 튜브를 통해서 공기의 통로가 입이나 코로 숨을 쉬기 어려운 환자들한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기관절개술이 되겠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쓰냐면 신경근육병 이런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만 양측 성대마비 이런 사람들도 씁니다만 주로 재활 환자들, 신경계 재활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기공을 막아서 발성하는 방법을, 이런 음성 산출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사지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 튜브 캠을 이용하거나 발화용 밸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후두 적출 환자입니다. 자, 후두부의 암이나 외상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제공되는 외과적인 제거 수술이 바로 우리가 후두 적출 제거라고 하죠. 이것도 후두를 전체를 다 적출할 수도 있고요. 일부 적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후두를 적출하게 되면 외관적으로도 좀 문제가 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발성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호흡, 발성, 공명, 조음의 4가지 절차 중에서 발성 단계가 문제가 생기면 조음이 불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의사소통 장애가 초래되게 되죠. 그래서 후두 전 적출술을 하게 되면, 후두를 전체를 다 적출하게 되면
말을 할 수 없고요. 또 삼킴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후두 적출 시 말을 할 수 있게 사용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 후두가 있고요. 식도 발화가 있고요. 기관 식도 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도 발성은 자, 우리가 자, 이게 정상 발성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림에서. 자, 이 파란색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자, 기도. 공기 통로라는 뜻이고요. 빨간색은 식도입니다. 음식물 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목에는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와 그 뒤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각각 따로 있거든요. 자, 정상 발성은 보시면 자, 이 기도를 통해서요. 자,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이 후두 발성기관인 후두를 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요. 자, 이 뒤에가 인두고요. 앞에가 이렇게 들어와서 구강으로 가든지 위로 가면 비강이죠. 비강으로 이렇게 가든지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정상 발성인데 식도 발성은 지금 보시다시피 공기끼리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식도를 울리는 거예요. 자, 식도는 사실은 원래 발성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대가 양성대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듯이 식도를 미세하게 떨리면 발성이 가능하거든요. 자, 식도 어떻게 떨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식도 발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하시느냐? 우리가 탄산음료 먹고 나서 트럼을 하잖아요. 꺽 소리 내잖아요. 그 트럼은 여러분들 성대가 떨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식도가 떨리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트럼 하듯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산출하는 게 식도 발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식도 발성법은 별도의 수술이 필요 없이 이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일종의 테크닉이죠. 거의 모든 환자한테 방법만 알려주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이요. 이게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트름하듯이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수개월 동안의 전문적인 재활 교육이 필요하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트름을 하시면서 발성을 하는데 몇 음절이나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트름할 때마다 여러 단어를 산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발성이 짧고요. 네, 음절이 몇 개에 불과하고 산출치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게.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명료도가 떨어지고 청자의 이해 가능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식도 발성법이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장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것은 전기 후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 후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 후두죠, 인공 후두. 자, 인공 후두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목 밑에 이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인지해서 이 기계가 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공기가 지나가서 나는 게 아니라 이 발성 공기 없이도 이 원래 소스 필터 이론에 따르면 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원 없이도 이 우리가 얘기할 때 이로 밑에 되면 이렇게 제가 묵음으로 얘기를 해도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거든요. 이것을 인지해서 이 소리가 자, 여기서 에너지원은 이 기계겠죠. 기계가 대신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전기 인공후두가 되겠습니다. 뭐 장점은 뭐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죠. 이거는 식도 발성은 상당히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이거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기계가 비싸고요. 기구를 충전하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이 과학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기계음이라는 걸 우리가 그 부자연스러운 소리라는 걸 라는 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복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기관식도 발성이 있습니다. 줄여서 기식도 발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프로복스라는 걸 여기 달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멍을 막고요. 이 공기 기도로 올라오던 통로가 이 공기가 있으니까 원래 일로 빠지는 건데 얘를 막아주면 이 뒤쪽 식도로 이렇게 가서 이 프로복스를 떨려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복스라고 하는 이것이
발성기관처럼 효과를 내는 것이죠. 성대처럼 효과를 내는 것이죠. 자, 방법이 쉽고 이거는 특별한 방법 없이도 정상 발음하고 비슷하게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프로복스 기계가 장치가 약간 성대처럼 그렇게 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여기는 또 장점이 공기는 통과되지만 음식물이 또 통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단점은요, 일정 기간 후에 새 것으로 교환해야 하고요. 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이 새거나 세균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틈 사이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생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식도 발성은 양손이 자유롭죠. 네, 이 발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서요. 양손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기관 식도 발성 어떻습니까? 네, 한 손으로 여기를 받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약간 부자연스럽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가 10주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장애 상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소통 장애군들에 대한 상담을 위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배워 오셨습니다. 저도 매번 이런 언어 치료 강의를 하다 보면요, 언어 장애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언어 치료사들이 사실 언어 치료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이 상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의 이런 장애들을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칫 또 상담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상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0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